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즉 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몇 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자, 6% 아래라는 수치는 물론 미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국의 어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몰기지 론을 하려 그럴 때 6% 아래가 아니라 뭐 6.25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서는 5.95 뭐 하겠다는 것도 있고 조금씩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텐데 평균이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기지 뉴스 데일리의 그 일간 집계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의 평균치가 어제부로 5.99%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6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거의 뭐 한 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뭐 어제 상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데에 또 요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위험 회피 심리를 좀 키우면서 채권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말로는 뭐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만은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리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 거하고 모기지 금리가 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왜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나?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모기지 금리는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은행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모기지 론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모기지 론을 할 때 뭐 프라이빗 어떤 그 컴퍼니한테 론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알기 쉽게 이제 은행에서 론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모기지 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주택 바이어에게 모기지 론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서류를 갖고 있으면 이때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돈을 갚는 걸로 3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30년 동안 이 사람이 은행에 계속 돈을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는다라는 그 약정서 그 서류 뭉치가 뭐예요? 결국 채권이잖아요. 채권. 이 사람이 계속 30년 동안에 우리 은행에 돈을 갚을 거니까 일종의 채권을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출된 채권을 은행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다른 기관 투자자에게 되팝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좀 더 이해가 되게 이득이 되게 그렇게 되팝니다. 이때 그 되파는 채권을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합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래서 줄여서 MB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뉴스를 인쇄 매체로 가끔 볼 때 보면은 뭐 모기지 금리 하면서 가로 열고 MBS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미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또는 MBS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모기지 채권이 MBS 있는데 MBS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MBS라는 이름의 모기지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모기지 채권을 은행에서 살 때 그러면 이제 얼마를 주고 사느냐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 국채 금리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랑 똑같아 산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모기지 금리가 좀 낮은 채권도 기관 투자자들은 사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금리는 국채 금리 플러스 한 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가 같이 내려가도 괜찮은 거죠. 이 은행에서 그 모기지 채권을 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국채 금리가 얼마지? 라고 보고 그러면 이 모기지 금리가 요 정도 이자를 받았구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국채 금리가 얼마인데 생각보다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금리가 국채 금리와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현재 상황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그럼 한번 샘플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얼마냐? 4.01%입니다. 어제부로 제가 봤을 때 4.01%
9.5%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 전국의 모기지 평균 금리가 제가 얼마라 그랬죠? 5.99%라 그랬죠? 그러니까 5.99 빼기 4.01 하면 1.98 나옵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약 2% 높다. 라는 거, 그 공식과 딱 떨어지죠? 1.98%니까 그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 방침을 시사하는 등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주택업계는 모기지론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업계 전반, 주택 거래 전반에 좀 반등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이자율과 관련된 내용은 짧게 한 가지만 더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자율 하면 또 이제 가장 민감한 그 기관이 연준이잖아요, 연준. 연준에서 결국은 이제 금리 조정을 하는 건데,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고용 호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입장을 내가 바꿔서 다음번 회의 때는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금리 인하파였죠.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어제 한 컨퍼런스에서 지난달에 나타난 노동시장 개선세가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좀 진전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이제 2% 이상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물가 이상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계속 그렇게 잘 키핑이 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나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쪽으로 입장이 기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왜 입장을 바꾸나요? 네.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의장에 지명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졌던 그 연준 의장 후보였던 크리스토퍼 월러, 그가 후보로 거론될 당시에는 금리에 대한 강력한 인하파였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었을 때도 그는 동결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동결에 반대하면 뭐지? 네. 동결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입장이 좀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연준 의장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이 아니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러 이사는 탈락한 거죠. 네. 연준 의장께서 탈락한 게 이 사람이 입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뭐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 입장에서 돌연 금리 동결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 사람의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순수하게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뭐 정책적인 소신, 입장, 요게 이제 바뀐 건지는 본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자율이 지금 조금씩 그래도 내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인하했어? 그러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또는 어디 가서 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인하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몇 달 정도 시간 차를 두고 이제 항상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다음 달에 동결되면 모기지 금리는 또 곧바로 동결되겠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차를 갖고 운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동결이 된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다음 달에는 또 좀 인하될 수도 있고요. 왜?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은 한 서너 달 후에, 아니면 빨라도 두세 달 후에 되는 그런 좀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생활 경제에는 그런 면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을 아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권한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무겁습니다만은 그 무게가, 한 나라의 연방 대법원에 대한 권위도 사실은 그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대법원이 다음에는 그 출생 시민권에 대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여러 불량 국가들을 위한 그런 판결을 내리겠네 라면서 일종의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난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 위반, 제출, 또 발의, 그리고 승인 시점이 남북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수정헌법 14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은 뭐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또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라면서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맨 앞줄에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불체자든 영주권자든 그 조건에 따라서 시민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이다라고 수정헌법 14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으려고 하는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말을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겠구나. 이러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법원을 좀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해 1월 20일 그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시민권을 주는 걸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행정명령 했죠.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의 행정명령 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법으로 그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 관련된 거니까 헌법. 이 헌법은 의회에 의해서 헌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수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 포고문으로 이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한 게 지금 한 800개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법으로 발효가 됐으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아직 뭐 발효될 수는 없습니다. 다 대신에 연방 대법원에 계류는 되죠. 왜? 한쪽에서 소송을 거니까 소송을 받아서 결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대통령이 서명했다 하더라도 발효는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내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대법원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한 가지 조금 좀 특이한 그 방법으로 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대법원을 그 영어 대문자를 원래 써야 되거든요. 수프림 S를 대문자, 수프림 그다음에 코트의 C도 대문자, 코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소문자로 수프림 코트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서 당분간 나는 연방 대법원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은 터무니없고 멍청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방 대법원 이 수프림 코트가 대문자로 크게 S 수프림 그다음에 C도 큰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되는 것과 전부 다 소문자로 표기되는 것에 뭐 차이점이 있나? 어차피 수프림 코트지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요즘은 특히 뭐 대문자 많이 안 쓰잖아요. 우리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소문자를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대문자로 수프림 코트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면 특정한 공식 기관의 고유 명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특정한 기관에 대한 고유 명사. 그 특정한 기관이 뭐냐? 네, 그게 연방 대법원입니다. 그렇게 수프림 코트하면 연방 대법원을 공식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통용되죠. 하지만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 소문자로 수프림
코트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연방 대법원이라는 고유명사 의미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저 최고의 법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연방 대법원을 뜻한다기보다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 뭐 미국 내 최고의 법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어찌 보면 그게 그거죠. 미국 내 최고의 법원이 연방 대법원이니까 어찌 보면 그게 그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특히 상징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자를 대문자로 하느냐 그냥 다소문자로 하느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차이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이처럼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소위 말하는 뒤끝 장렬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불체자 범죄로 인해서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매년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 원래 영어로는 National Angel Family Day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 몇몇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매년 2월 22일 외우기 좋죠? 투투투. 그날을 그 National Angel Family Day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엔젤 패밀리 그게 뭐냐 하면 미국 내 불법 체류 범죄자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그 미국인의 유가족들 그 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엔젤 패밀리 하면 불법 체류 범죄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희생당한 가족이 누군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 유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 패밀리.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진정 엄숙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곳곳에는 지난 행정부가 들여온 그러니까 전 바이든 행정부가 들여온 불법 이민이라는 그 큰 재앙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주,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등등을 잃은 그런 가슴 아픈 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설을 할 때 옆에 뒤에 그 엔젤 패밀리 유가족 몇 명을 초대해서 쫙 같이 이제 서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피해자 가족을 연단으로 불러서 짧은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강력 단속 및 국경 강화 정책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자, 불체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뭐 미국인 사건 뭐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뭐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난 2024년 2월에는 조깅을 하던 한 미국인 여성이 이름은 레이큰 라일리라고 합니다. 레이큰 라일리라는 여성이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서 즉 불법 체류하고 있던 베네수엘라인에 의해서 희생된 바 있습니다. 이 라일리는 조지아주의 한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여대생, 대학생이었는데요. 아침에 조깅을 하던 도중 불법 체류 남성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도 성폭행 피해를 당하려다가 그 와중에 이 남성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참 제가 말로 담기도 싫습니다. 여하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연방의회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추념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딴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22일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 이 법안의 주 내용은 범죄 혐의를 받는 비시민권자를 보석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비시민권자를 보석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경찰이나 무슨 사법기관에게. 그런데 이 해당 범죄 혐의도요.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중범죄 혐의는 뭐 당연합니다만은 가벼운 절도 혐의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민권자인데 가벼운 절도 혐의를 받아 보석 없이 구금시킬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된 겁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에 레이큰 라일리 법안으로 인해서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예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조인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뭐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유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죄일 수도 있다는 무죄 추정을 우리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외입니다. 비시민권자가 그런 가벼운 혐의로라도 범죄 혐의로 이제 체포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강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사실상 이 법안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민 단속이 급속도로 강경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강경화되면서 또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죠. 미네소타주에서. 이후에 지나치게 단속이 강경하다라는 여론이 들끓는 등 여론 악화가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천사의 날 내셔널 엔젤 패밀리 데이를 제정하면서 어찌 보면 어제 행사를 좀 성대하게 백악관에서 치르면서 여론 악화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뭐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죠. 그러니까.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된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서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살당한 뒤에 그 악화된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포석으로 제스처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체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정치적인 목적, 당연히 정치인은 뭐 정치적인 목적이 당연히 있죠. 뭐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치적 목적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다른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2월 22일 내셔널 엔젤 패밀리 데이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불체자 범죄자들에게 희생당한 유가족을 추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매년 그렇게 하면 우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내셔널 엔젤 데이가 이제 오래된 거지만 그 1월 22일 날 의회를 통과한 레이큰 라일리 법안 그게 이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도 뭐 김호중 방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 법안으로 인해서 강경한 이민 단속이 실시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 강경해지니까 여론이 악화됐고 여론이 또 너무 악화되니까 너무 악화되는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내셔널 엔젤 데이 같은 걸 또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나비 효과처럼 자꾸 연쇄적으로 발생하니까 돌고 도는 건데 여하튼 2월 22일이 그런 날이다라는 거는 이제 한번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단행할 지금 그런 아주 긴장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국방부 순회진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류하는 이유가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뭐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현재 검토되는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그 사상자 발생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방공 역량에 대한 약간 좀 그 문제가 좀 있대요. 그 좀 방어력의 좀 고갈 뭐 이런 게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방어가 아니고요. 이란이 미국 본토 공격은 못하죠.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군 기지를 막는 데에 방어력이 좀 부족하고 또 이스라엘도 공격할 텐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신 좀 우리가 막아주고 하는데도 좀 부족하고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왜 있는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 수뇌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고는 누가 했느냐? 주로 댄 케인 합참의장이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미군의 고위 관계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똑같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국방부 순회진들이 핵심 탄약의 부족과
동맹국의 지원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미군에게도 상당한 그 위험이 더해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미국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텐데 그걸 막을 만한 여력이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데에 그 공감을 많이 하고 군 수뇌부는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직접 이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그래? 댄 케인 합참의장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히겠어, 또 잘리겠네 이러다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후는 그러나 사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친 트럼프 인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군 고위 관계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했다고 뭐 바로 찍히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그 사람 원래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좀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인 문제에서 왜 그런 좀 부족함 뭐 이런 게 왜 발생하는 거냐? 이 부분을 보면 자 탄약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오랫동안 해줬고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뭐 이런 거 방어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이스라엘은 공중에서 그 공격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그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또 도와주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좀 수급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군의 그 탄약 비축량이 많이 소진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란을 상대로 한 어떤 대규모 작전도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사공격을 못할 입장은 아닙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뭐 하면 안 될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조심스러운 조언을 한 거죠. 댄 케인 합참의장 신뢰하는 자신의 그 참모인 댄 케인 합참의장의 이 같은 얘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구상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케인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이 같은 조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무슨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서 지금은 좀 안 되고 군사력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막 어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권이다. 결정권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군사공격 할지 말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한두 가지 나오는 보도로 인해서 섣부르게 예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 또 미국이 군사공격할 여력이 안 된대. 이런 게 적 귀에 들어가 좋을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한대. 이런 어떤 사전에 미국의 입장이 유출되는 것은 당연히 좋지가 않죠. 네. 공격을 하든 안 하든 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내가 다음에 또 무슨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는지를 상대가 몰라야 협상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그 카드를 자꾸 꺼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들은 자꾸 그런 걸 물어보죠. 다음 카드가 뭡니까? 뭐 이런 카드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뭐 이런 걸 묻죠. 뭐 그건 기자들은 또 기자들이 일이니까 그렇고 기자들은 자기 일 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 일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라면서 일단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이 섣부르게 공격하기에는 지금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그 피자 주문 급증량은 곧 전쟁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어떤 군사 공격이나
소규모 전쟁 같은 거를 하기 직전에 국방부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의 주문량이 급격히 올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연결된다라는 건데 그런 공식을 깨기 위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앞으로는 피자 주문을 내가 수시로 하겠다라는 반농담조의 얘기를 해서 한번 이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웃고 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이른바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식 군사 용어는 아니지만 줄여서 PPR이라고 펜타곤, 즉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국방부 주변에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PPR. 야, PPR이 올라갔다며! 뭐 이런. 야, 그러면 군사공격 오늘 밤 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PPR. 펜타곤 피자 리포트. 얼마나 많이 주문을 했는지. 자, PPR은 구글 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방부 청사 인근 피자 가게와 미국의 주요 군사 활동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 국방부로부터 피자 배달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이게 급증을 하게 되면 좀 비정상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면 세계 어디선가 군사작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거나 지금 아니면 곧 미국이 군사작전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해석됩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이게. PPR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6월 12일이었죠. 이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구글 맵에서는 저녁 7시께 펜타곤 인근의 그 피자 가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면서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PPR이 급격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뒤에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있었습니다. 군 지휘부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밤새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국방부 주변에 있는 그 피자 가게에다가 피자를 주문하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도 그 PPR 얘기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는 아무 때나 피자를 그냥 랜덤리 아무 때나 그냥 마구 주문해서 오히려 역공작을 펼쳐야 되겠네 라면서 농담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평화스러울 건데 갑자기 막 피자를 주문을 해서 PPR을 괜히 필요 없이 막 올려놓는 거죠. 근데 막 올라가서 봤더니 그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가도 이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혼란스럽게 어찌 보면 이게 다 기자들 때문에 다 있는 일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가끔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밤이나 하루 정해서 그냥 피자를 왕창 주문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한바탕 이제 웃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맞았던 케이스가 안 맞았던 날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국방장관이 진짜로 이걸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날 이게 어찌 보면 군사정보가 몇 시간 전에 뭐 확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유출되는 뭐 그런 가능성을 확 높여주는 그런 사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진짜 그렇게 랜덤리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애리조나주에서요. 약 1,300만 달러의 그 복권 당첨금을 둘러싸고 누가 당첨금의 주인인지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첨된 그 복권이 나온 판매점의 매니저가 당첨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 당첨된 복권을 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클 K라고 이 캘리포니아도 많이 있어요. 서클 K라는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고객은 이날 저녁에 추첨하는 지역 복권인 더 픽이라는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이 고객은 이전에 구매한 복권과 같은 번호로 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달러짜리 복권 85달러어치 85장을 번호를 찍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중에 내가 60불밖에 없다고 하면서 60불만 내고 60장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25장이 남았습니다. 그냥 두고 갔습니다. 계산대에 그냥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25장의 복권 중에 한 장이 이 1280만 달러짜리 잭팟에 당첨된 겁니다.
매니저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이제 25장 있어요. 이게 뭐지? 그 전날 저녁에 근무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어제 누가 복권 사겠다고 해서 85장을 출력했는데 60불밖에 없다 그래갖고 60장만 가져갖고 25장 그냥 거기다 놔두고 다들 퇴근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딱 끊고 이걸 번호를 쫙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복권 당첨된 번호랑 매칭이 딱 된 겁니다. 매니저는 이제 아는 거죠. 이 중에 복권에 당첨된 번호가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돈 내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나 번호가 출력이 돼서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편의점의 매니저는 아주 쏜살같이 무언가 행동을 취합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이제부터 행동을 취하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똑똑한 거고 야비한 거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지. 출근을 하자마자 막 알았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걸 알자마자 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가울리차입니다. 로버트 가울리차 매니저는 그 즉시 매장에서 출근한 지 뭐 몇십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딱 확인한 순간 그 즉시 매장에 왜 그 출근하면 차카닥 도장 찍고 퇴근할 때 차카닥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찍는 거. 출퇴근 탁탁 찍는 거. 자, 퇴근한다라는 도장을 차카닥 찍고 그걸 들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그걸 놔두고 퇴근했습니다. 잽싸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도장 찍었으니까 퇴근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잽싸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 서클 K 그 직원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매장에 왔습니다. 매장에 와서 그때 일하는 직원. 근데 이 직원은 이 중에서 당첨 번호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야, 거기 있는 25장 그거 내가 살게 25불 주고 그걸 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매니저가 왜 퇴근 도장을 찍고 집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돌아와서 복권을 구매했는지,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당시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은 이 25장 중에 당첨된 복권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매니저가 다시 돌아와서 야, 저쪽에 있는 그거 어저께 뭐 팔다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살게, 이리 줘봐.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몇 장이지? 25장이지? 야, 25불. 빨리 입력해. 내가 샀으니까 입력해. 해서 직원은 25장 팡 팔았으니까 25불 돈 받고 탁탁탁 하고 가게에는 이제 모든 기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판 겁니다. 팔았는데 이 매니저는 이미 퇴근한 상태고 그리고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복권을 구매한 즉시 그 매니저는 잽싸게 돌아서서 뒤에다가 자기 사인을 쫙 25장 모두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팔리지 않았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편의점 서클 K 측은 깜짝 놀란 거죠. 이걸 매니저가 사갔다 그러니까. 그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복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서 매니저가 복권을 샀고 이미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매니저는 또 매니저대로 할 말이 있다라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서클 K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매니저가 그 소유권이 없다라는 소송을 한 거지만, 자,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법을 봐야 됩니다. 애리조나 행정법원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한 복권의 경우, 그러니까 이미 번호가 다 찍혀져 있는 그 복권의 경우에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복권은 소매업체, 그 업체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만 딱 보면 또 이제 서클 K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 비록 당첨 이후였지만 매니저가 당당히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잡한 점은 애리조나주 그 복권 규정상 판매점 직원은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이 매니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는 그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잽싸게 퇴근 도장을 착착 찍고 집에 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사복 입고 와서 나는 근무 중이 아니다, 근무 중이 아닌 상황에서 샀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심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복권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애리조나에 사시는 분들은
타주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판단하시기가 뭐 나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 법이나 주의 관습이나 뭐 관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좀 더 근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거 헷갈립니다. 헷갈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여하튼, 이제 그래서 공은 재판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도 보다도 필요한 애리조나주 법정으로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보청기 착용이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난청,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과 치매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60데시벨 수준의 중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4배까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0데시벨 수준의 그러니까 이 뭐 난청이나 뭐 보청기 이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0데시벨의 그 난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심한 건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경증에서 중증 정도, 아주 고도의 난청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경증이나 중증 정도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를 안 쓰고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그걸 견디면서 살면 보청기를 쓴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이 4배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연구팀도 소리 자극이 뇌로 잘 들어가지 않으면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얇아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얇아지면 궁극적으로 그 뇌세포의 어떤 반응도 둔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둔감해지면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치매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걸 삼성서울병원 연구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21년 정도 난청을 겪은 사람의 그 뇌 노화 속도를 보면 평균보다, 그러니까 난청을 겪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7년이나 뇌 노화가 빨리 진행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대규모 연구에서는요, 보청기 착용자가 미착용자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청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는 게 무슨 치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치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또는 뭐 어떤 대체 수단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치매 예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난청을 내가 치료를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배 낮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4배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는 뭐 3배, 4배, 이런 게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몇 배, 얼마나 더 위험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난청이 뭐 50대, 60대 뭐 이때도 올 수도 있지만, 그때 온 그 사람들에 비해서 고령자일수록, 그러니까 70대가 넘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난청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치매와 관련된 위험 수준은 더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그렇지 않은 난청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치매가 걸릴 확률이 61%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중증 상태가 되어서야, 그때 가서야 뒤늦게 이 보청기를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보청기를 끼면 개선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적응하는 것도 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는 확률, 아우 나 못 끼겠어 하고 빼는 경우도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나빠진 후에 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또 치료 효과도, 개선 효과도 별로 못 보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초기에 경증일 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치매와도 좋고 그 연구팀은 오랜 기간 잘 안 들리는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보청기를 끼는 순간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주변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다 들리니까 세상이 시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소리인데 그렇게 너무 시끄럽다고 아우 짜증난다라고 하면서 적응을 하는데 좀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한 3개월 얘기합니다. 적응을 하는데 약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성급하게 2, 3주 만에 이제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라. 그 빼는 순간 당신은 치매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그러니까 난청 상황이 조금 경증일 때도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검토해보고 그리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여하튼 보청기를 꼈다. 그러면 끼기 전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저 한 2, 3주 보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더 이상 못해 하지 말고 한 석 달 정도 꾹 참고 견뎌내고 익숙하게 해라. 그러면 치매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낀다는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들리게 함으로써 즉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만들므로써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보청기의 또 다른 효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게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주위에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좀 이 영상 소개를 해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좀 알려드리든지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